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저희가 지난주까지 고려 상황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엄청난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정말 본인의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셔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의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댓글에 댓글이 달리고 댓글에 댓글이 달리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옛날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또 몇몇 시청자분들이 현대전은 안 해주세요.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렇게는 안 했어요. 현대전은 안 하십니까? 현대전은 안 해주세요. 아니요. 작가님 저 가방에서 검정 아니 근데 기자님의 오늘 의상이 오늘의 주제를 약간 대변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작가님한테 들었거든요. 용산입니까 오늘의 주제? 아니요. 오늘은 현대전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어제였죠. 11월 7일까지 중동에서 수에즈 분쟁, 2차 중동 전쟁이 벌어졌던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크멘터리 전쟁사에서 특집으로 현대전인 중동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의 충돌로 시작된 중동 전쟁. 50여 년간 이어진 끝나지 않은 전쟁. 세계의 화약고 중동으로 간다. 중동전 첫 번째 이야기. 1차 중동전 이스라엘 건국 전쟁. 중동 이 얘기는 사실은 아마도 뉴스나 많은 역사를 접했던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거의 전쟁의 뉴스를 많이 들으셨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중동 하면은 뭐 세계의 화약고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항상 위태로운 상황이 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도 참 가슴 아픈 이 좀 열강들의 개입이 많았던 또 지역이기도 한데, 모든 전쟁,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전쟁은 중동에서 비롯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맞습니다. 딱히 중동전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고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중동전이 도대체 뭡니까? 중동전이 크게 우리가 뭐 4차 또는 5차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전쟁이에요. 당시 자기들은 중동전이라고 안 했죠. 네네. 근데 이 전쟁의 명칭부터가 이 전쟁이 갖고 있는 복잡한 성격을 드러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독립전쟁이라고 불러요. 또는 뭐 건국전쟁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아랍 사람들은 이걸 알-나크바라고 하는데 알라크바.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안 해요. 재앙. 그러니까 저 지도를 보시면 저 중동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슬람 국가들이 있는 레반트 지역에 네. 이스라엘이 쉽게 말해서 딱 알박기가 된 겁니다. 정확하게 한가운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레반트 지역에 비이슬람 국가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한테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저 지역을 그럼 중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을 중동전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이죠. 원래 또 서양에서는 근동이라고 하죠. 예. 서양에서는 사실 뭐 1차부터 4차까지 구분은 안 하고 그냥 이스라엘 다른 인디펜던스 이름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수에즈 크라이시스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도 사실은 서양 기준이네요. 이스라엘 인디펜던스 워라고 하는 거 보면 이것도 서양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 독립전쟁이 되는 거네요. 예, 그 아랍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네, 아무튼 이 복잡한 성격을 드러내는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전쟁이 시작돼요. 그렇겠네요. 예, 사실은 이게 다 예상하고 있던 일이기 때문에 주변의 아랍 국가들도 선언하면 바로 붙는다 이러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5월 15일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두 개 합치면 재앙전쟁인가? 네. 어, 독립재앙전쟁. 이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 시기가 저희가 중동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접했었지만 48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전쟁 기간하고도 사실은 조금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모르고 지났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냉전이 딱 시작되는 그 언저리에 6.25 전쟁보다 먼저 시작된 전쟁이고요. 이 중동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지금까지 현대사에서 아주 깊은 상처를 내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하자마자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전투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첫 번째 전투가 그럼 어떤 전투였나요? 그러니까 뭐 다음 날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시간상으로는 몇 시간 후였어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때는 팔레스타인 땅이었죠. 그 접경 지역에 니림이라는 마을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집트군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무려 4대의 전차. 그다음에 막강한 보병 부대를 가지고 돌격을 하죠.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 건국 선언을 했지만 사실 빈털터리였어요. 이때 당시까지. 그래요? 그래서 뭐 그때 니림을 지키고 있던 병력들은 뭐 형편없었습니다. 근데도 독립선언을 한 거네요. 그 니림이라는 곳이 그
들어보실 건 키부츠예요. 키부츠라는 단어를 많이 예, 들어봤네요. 그래서 그 가자주, 그러니까 이집트군이 진격한 바로 첫 번째 코스에 있는 마을인데 그때 거기를 지켰던 병사가 39명에서 한 45명 정도. 예? 그 중에 12명은 여자였어요. 예? 그 여자 중에는 할머니도 있어요. 근데 전차 부대가 들어갔다고요? 물론 좀 요즘 같은 정차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게 다였고 네. 뭐 소총에다 기관총 한정, 뭐 박격포가 하나 있고. 아니 근데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거 전쟁 날 거라는 거 서로 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도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군도. 그 마을 키부츠에 있던 이 자체 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죠, 주민. 네. 네. 근데 이집트군은 한 500명에서 800명 정도. 공중 지원도 있고 전차 탱크야, 장갑 탱크가- 차량도 있고. 프랑스제 탱크가 4대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밀고 들어왔죠. 밀고 들어왔는데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전투도 아닐 것 같은데요? 이집트군이 격퇴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백 명의 정규군과 전차와 공중 지원이 있는 부대가 할머니와 여성분들이 포함된 그 자치지구대한테 격퇴됐다고요? 50명도 안 되는 주민들한테 의다 터집니다. 아니 이게 말이 이게 가능해? 되나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단 한 개 있는 바추카포가 이집트군 전차를 격파하고요. 마을 안까지 들어왔던 이집트군 전차가 화염병의 세례를 받습니다. 아, 예전 전차는 겉에 화염병의 공격을 받으면 안까지 영향 미치나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일단 그 이집트군의 뭐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집트는 훈련도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얘네가 훈련이 좀 덜 됐구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할머니가 정예병이셨군요. 예. 우리 할머니께서 근데 딱 준비하면 탁탁.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과장을 해요. 우리가 총도 없고 무기도 없고 할머니까지 싸웠다. 근데 사실 30명 정도는 대단히 훈련이 잘 된 정예병이었어요. 이 하가나라고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그 처음엔 거의 테러 단체 깡패였죠, 깡패. 쉽게 근데 말해서. 그렇지 하여간 이 준비된 조직이었고 네. 이집트군은 정말 훈련이 안 돼서 사상자의 절반 정도가 자기 편 총에 맞은 거예요. 에? 그 정도로 뭔가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군요. 하여간 뭐 7시간 이상 전투를 했는데 이스라엘군 사상자가 7명 사망. 네네. 이집트군은 30에서 35명 정도. 의외로 좀 희생자는 적은데 하여간 마을의 집들이 다 깨지고 엄청난 폭격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두다 하다가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군이 그러니까 왜 이집트군이 그나마 손해가 적었냐면 탱크가 불타니까 다 도망갔어요. 보병들이. 그렇게 죽기 전에 그냥 간 거네요. 예, 그리고 그 문제가 지휘관이 먼저 내빼거든요. 이집트군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집트가 뭐 멈추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이집트는 돈이 많으니까 일단 그 다음 라운드가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이날 이 마을만 공격한 게 아니고 다른 마을들도 공격을 했는데 대부분 마을에서 비슷하게 싸워요. 그리고 두세 번 공격한 마을도 있는데 하다가 니린 같은 경우는 함락을 못 시켰고 다른 마을에서는 이제 이스라엘군이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 싸워요. 어쨌든. 그러면 대부분 밤에 철수를 해요. 그런데 이집트군이 그걸 다 놓쳐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는 거죠. 네. 1960년대 말까지 그 레반트 지역의 그러니까 아랍군 입장에서 야간 전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야간에는 자는 거지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아니- 자기 편 총알의 절반이 맞았는데 대낮에도 밤에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투뭐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해주시겠지만 근데 정예 병력이 뭐 불과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백 명이 물러간다고 한다면 이게 조준 사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훈련된 병사하고 그렇지 않은 병사의 차이는 엄청나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해는 가긴 해요. 이집트군 병사들 중에 총을 어깨에다 제대로 견착하고 쏘면 다행인 병사들도 많았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렇게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투를 벌이기 시작한 거죠? 아랍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병력과 장비는 자기들이 압도적이니까 그리고 자기네가 봤을 때 이스라엘이 뭐 그냥 돈의 양아치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은. 그러니까 1차 중동전은 좀 복잡하기도 하고 피차 간에 좀 전쟁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딸렸기 때문에 전쟁이 중간에 두 번의 휴전 기간이 또 있어요. 네.
전쟁을 보통 3라운드로 나눠요. 네. 1라운드는 건국 이후 5월 14일부터 6월 10일까지. 그 중간에 휴전이 있어서 2라운드는 7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3라운드는 10월 15일부터 다음에 3월 10일까지. 이렇게 나뉘는데 중간에 휴전 때 또 극적인 사건들이 많아서 네. 이 3라운드마다 아주 극적인 역전이 그래요? 벌어져요. 아니 근데 아랍도 아무리 그냥 왜 물량만 믿는다고는 해도 분명히 요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건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획은 없었나요? 계획이 있었죠. 다들 전쟁 날 건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다마스커스에서 모여서 작전 계획을 짭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저 지도에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이 그 처음 건국할 때 땅이 희한하게 돼가지고 땅이 이렇게 위는 길고 아래는 넓고 그러니까 두 조각으로 나눠져 네.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계획은 뭐냐면 북쪽에 있는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군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저 돌출부를 찍어요. 네. 공격하고. 그다음에 저 위에서 온 이라크 군하고 동쪽에 있는 요르단 군이 만나서 저 빨간 라인 있죠. 네. 네. 저 가서 나사렛에서 그 하이파라고 하는데 저 빨간 라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북쪽에 딱 고구마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그렇죠. 막아버리고 나머지 군대가 위에서 누르니까 여기서 절단이 나는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이 분리가 돼요, 군대가. 네네. 그러면 그 당시 최강이라고 믿었던 건 이집트 군인데 이집트 군이 저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저 장벽을 치면 그 밑에 이스라엘은 아주 길쭉하고 좁은 네네. 것만 남거든요. 중간에 텔아비브 수도가 있어요. 그곳을 향해서 이집트 군이 밀어붙여서 수도를 함락한다. 나름 계획은 약간 모루아 망치같이 이렇게 그렇죠. 전형적인 막고 모루아 찍고. 망치. 네. 근데 지금 사진이 2장이에요. 원래 안이 있고 결국 그거대로 안 됐기 때문에 실제 진행 사진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정말 눈치는 엄청 빨라져. 아니 근데 일단 계획은 참 멋졌어요. 그러니까요. 참 멋졌고 사진을 딱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요. 어쩜 저렇게 모든 적국과 다 맞닿는 국경이 저렇게 생기나. 모든 적들과 다 국경이 맞닿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알박기였다니까. 와. 자기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건국할 때 자체가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하고 이스라엘 거주 지역을 나눴는데 이게 유엔이 나눈 거거든요. 그게 전쟁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땅 자체를 전쟁 못할 땅으로 만들어놨어요. 니네 전쟁에 땅은 큰일 난다라는 땅으로. 그러니까 전쟁에서 제일 그 중요한 게 분리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사방에 둘러싸인 데다가 나라를 이상하게 쪼개가지고 사방팔방에서 공격받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는 순간 세 조각으로 땅이 나눠져요. 네. 그러면 뭐 가뜩이나 작은 나라가 군대가 셋으로 나뉘고 그렇죠. 연결이 안 되면 끝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 계획이 이스라엘을 세 조각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눌러버리자는 작전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이었어요? 이스라엘도 방어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일단 지금 당장 국토가 좁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전진은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하고 가장 강력한 부대를 중앙에 놔뒀다가 급한 데를 막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또 급하면 금방 또 이동이 가능했어요. 크지 않으니까 기동전으로 방어를 하겠다. 근데 이제 그건 전술적 방법이고 네. 전략적으로 뭐냐면 벤구리온,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 총리가 이런 나라는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무조건 이거를 방어가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사실 그 작전은 이미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네. 시작되고 있었는데 이런 회개한 국경을 방어가 가능한 국경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를 먹어야 우리가 제대로 우리 저 강동육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네. 강동육주가 없으면 북쪽을 지킬 수가 없다. 네. 강동육주도 먹어야 되고 여기도 먹어야 되고 여기도 먹어야 이스라엘이 탱크가 될 수 있다. 이런 작전을 세우고 있었어요. 확실히 철저한 대비를 좀 하고 있었군요. 그랬는데 아랍이 작전 멋있잖아요. 작전은 멋있. 작전은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이게 또 정치가 개입하죠. 여기서 사고 친 게 요르단인데 네. 저 북쪽 방벽을 막아서 이스라엘을 절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요르단이 안 하겠다고 그래요. 왜요? 개종하나요? 사연이 좀 긴데 요르단은 저 팔레스타인 영역, 요르단강 서안이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거기를 먹어야 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이스라엘 때문에 바다로 나가는 길이 딱 막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르단강에 이제 보통 이제 서안, 뭐 동안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이제 웨스트 뱅크, 뭐 이스트 뱅크 이렇게 하는데 웨스트 뱅크를 넘어서
바다 쪽까지 가야 돼요. 네. 요르단의 목표는 그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요. 요르단이 저 작전을 왜 안 해요? 아니 나라가 여러 명이 오잖아요. 네. 먼저 먹어야지. 아. 그리고 이게 당시는 저런 국가가 그 전까지 우리 아라비아 로렌스 할 때 얘기했지만 네. 저긴 다 터키 식민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시리아, 요르단 이런 나라가 없었다고. 아 아직까지는 나라의 정확한 국경 개념이 없었군요. 그게 다 선긋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시리아는 아. 저때 시리아는 그러니까 프랑스 식민지였고 이집트는 영컨대 독립한 지 한 20년 정도 됐을 때고 요르단도 뭐 마른 요르단 국왕이 있는데 요르단도 아주 막강한 영국의 영향을 아래 있었던 시리아라는 국가는 로마 시대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네. 국경선이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그 동네에 누가 산다는 네, 1차 대전 때 터키가 지고 나면서 여기다 이제 그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먹어야 돼 지금 이거. 그래서 작전이 싹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요르단은 무조건 저 요르단 서안을 먹어야 되고 네. 그러려면 예루살렘을 또 먹어. 또 이 예루살렘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 지도처럼 요르단군은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요. 아 그럼 위로 갔어야 되는데 중앙을 뚫고 그렇죠. 들어간 거네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세 나라 군대가 전부 딴 쪽으로 치고 나와요. 아. 아하. 그 바람에 이집트군은 또 요르단을 동맹이었기 때문에 네. 저 작전은 텔아비브를 향해서 좁은 회랑으로 이집트군이 몰아치는 거였는데 둘로 나눠. 반은 절로 올라가고 반은 저 밑에 화살표 있죠. 네. 저 길로 해서 예루살렘의 요르단군하고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저렇게 보면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을 분할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사방에서 고구마 찔렀더니 찔렀어요. 그렇죠. 찍은 쪽이 내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저것도 무시무시한 게 전면 포위 공격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근데 그렇긴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북쪽이에요. 북쪽은 저렇게 공격하면 안 됐어요. 왜요? 북쪽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군이 레바논에 집결해서 공격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대로 했어요. 처음 계획대로. 근데 저렇게 되면 병력이 분산되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군도 훈련이 엉망인데 얘네들은 훈련이 더하다는 거죠. 더 엉망. 간단히 생각하면 고구마가 있는데 딱딱 썰면 되는데 네. 젓가락으로 막 찌른 거야. 아 그러면 분명히 고구마가 굉장히 난장판이 되긴 하지만 고구마는 상태가 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머. 이해가 쏙쏙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전부 딴 생각하는 거예요. 동상이 모여서. 우리가 이 시작할 때 앞으로 모든 에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아랍의 싸움이란 말을 많이 해요. 중동전을. 네네. 여기서 첫 번째 건 꼭 명심하고 가야 되는데 아랍이라는 실체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슬람교를 믿는다 정도밖에 네네. 없지. 네. 앞으로 모든 중동전에서 아랍 연합군이라는 게 이름만 있지 한 번도 하나의 목표, 하나의 전략을 갖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나는 저거를 조금 이해가 안 간다. 도큐멘터리 전쟁사 앞부분 안 보셔서 그럽니다. 정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랍 국가들은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땐 아랍이지만 옆에 부족이 가장 왼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아랍 국가들의 분열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전투에 대한 얘기는 그러면 잠시 후로 자세하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고 배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선언하는 날 전쟁이 발발을 바로 했는데요.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이스라엘이 그냥 한마디로 여기 우리 땅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던 거죠? 우리가 왜 유대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이 뭐 나라 없이 2000년을 방황했다 네네. 어쩌고 하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실체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실체 자체가 보통 어떤 민족이라는 건 영역 국가라는 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성장하면서 이게 같은 민족이 되는 건데 네. 이스라엘은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방랑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실체가 있던 게 아니고 네네. 셈족이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서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출애굽이라고 하죠. 모세가 모세. 예. 나왔던. 그때 이게 한 민족이 아니라 그냥 거기 살던 사람이 셈계 계열들이 엉켜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와가지고 저 고구마처럼 생긴 데 고구마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 때는 원래는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가나안이죠. 가나안 여기에 침입을 해서 자기들 나라를 세운 거예요. 가나안족을 몰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예.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 우리는 야, 뭐 땅에 뭐가 막 흐르나. 풍족하고. 네, 풍족하다. 그 뜻 아니에요. 그래요? 예. 농사가 안 돼서 목축하고 꿀은 석청 같은 거. 그러니까 농사가 안 돼서 목축과 야생에서 채집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넘쳐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밖에 먹을 게 없고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 뭐 그냥 발랑 누워 있으면 옆에서 뭐 막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나마 사막보다 나으니까 아예 먹을 게 없는데 하고 젖하고 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보면 척박한데 그쪽 기준에서 보면 그래도 괜찮은 땅. 사막보단 낫잖아. 네. 그리고 이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야 농사가 되는 땅. 아, 이집트 너무 어마어마. 이런 이거 언제 다 해? 하여간 그래서 거기를 가나안 사람들을 땅으로. 쫓아냈어요. 네. 이게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이제 블레셋이라는 족이 들어왔어요. 아. 근데 지금 이건 좀 오해인 게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블레셋 쪽의 땅이라는 게 아니고 네. 가나안 족 전체의 땅이에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몰아낸 그 가나안인들의 그렇죠. 땅. 인데 워낙 그때는 청동기 시대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도 어디선가 바다 타고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아. 이 주역들이. 그래서 뭐 크레타에서 왔다는 설도 있는데 하여간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철기를 썼어요. 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 게 블레셋이었어요. 오. 숙적처럼 된 거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저 가나안에 살았던 수천 년 동안 살았던 사람을 그냥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럼 팔레스타인 민족은 가나안 사람들인 거라고 보도. 근데 그것도 사실 하여간 성경은 너무 오래 전이잖아. 그 얘기는. 네네. 그러니까 그 명칭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블레셋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뭐 하여간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저기를 그냥 팔레스타인으로 하게 됐고 네.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면서 민족들이 이제 흩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대인으로 살게 되는데 아. 이 유대인 문제가 유대인이 흩어졌을 때는 전 세계가 다 다신교였어요. 아. 지금 왜 요즘 유럽에서 왜 이슬람 이민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난리가 하죠. 나잖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 그런 거 종교라는 게 어떤 민족 정체성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안 버린다, 버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유럽 이쪽 문명하고 딱 다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체성 유지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같으면 그냥 섞여서는 없어져요. 근데 유대인은 굉장한 이 강렬한 율법주의에다가 유일신이니까 다른 데 가서 다신교하고 섞이질 않아요. 아. 그러다가 기독교가 됐는데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또 은근히 왼수라고. 아, 은근히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를 죽이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아주 오래 전부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왜 계속 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고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2000년 넘게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 보니엠 노래 중에 바빌론 강가에서라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바빌론 강가에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에 잡혀가서 부른다는 포맷인데 시온, 영어로는 자이언이죠. 노래 가사인 자이언으로 나오는데 시온산이 예루살렘 있는 작은 산이에요. 네. 근데 이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게 자기들의 마음의 고향, 정신의 고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제 아리랑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에 이제 이스라엘, 우리 나라 없는 나라인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 그 순간 세상에 가장 강대한 국가가 된다는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여간 등등등 그래서 얘 또 종교적 용이라면 종말론 쪽 국가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세상에 어디 팔레스타인 가자가 아니었다니까. 휴거가 일어나는 건가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 뭐 와, 이거 중동전 하다가 휴거 얘기가 나올 줄은 약간 몰랐네요. 종교를 또 저희 한번 채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믿습니까? 아무튼 시오니즘이라는 건 언젠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만들어진다. 이걸 강렬하게 그것도 뭐 그렇게 수천 년을 돌아다니니까 내 마음의 고향 기자님 말씀하신 건 아리랑 뭐 이러면서 아니 그 살았던 수천 거예요. 년간 본인들의 사상이나 본인들의 종교와 본인들의 믿음, 본인들의 관계를 잊지 않고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워요. 그런데 그게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동전의 시작이 사실은 그것이라고 한 건데 이들이 나라도 잃고 뿔뿔이 흩어졌단 말이죠. 게다가 인구가 많지도 않습니다. 네. 근데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전 세계를 주름 잡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난 너무 궁금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강제 애창국 비슷한데 기독교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탄압을 받아요. 예수를 죽인 나쁜 놈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농사를 못 짓게 해요. 농업을 못 하게 해요. 아, 이거 아주 유대교인들은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땅에다가 농사 짓지 마라. 중세 때부터 농사를 못 짓게 해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나 18세기 이전까지 다 농업 기반 국가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면 네. 땅을 경작하고 나눠주고 살면 같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네. 농민이 다 농민이잖아. 네.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양수척 뭐 이런 거가 거란 유민들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싫어한 게 아니라 땅을 안 주는 거야. 땅을 짓고 같이 농사 짓고 살면 혼인하고 섞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같은 민족이 되는 거거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생기는데 농사를 못 짓고 살니까 다 도시에 몰려요. 아하. 당시에 90%가 농민인데 10% 5%의 도시민이에요. 아직까지 상업화도 안 돼 있을 때. 그렇죠. 이때 유대인들은 도시민으로 살아요. 여기 또 하나 중세 때 재미난 게 중세 카톨릭은 고리대금을 못하게 했어요. 죄악이라고. 근데 금융이 안 돌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도시는. 그래서 유대인한테 니네가 이거 해 이렇게 했어요. 죄악이니까 못 하는데 니네들은 니네는 나쁜 해도 돼. 놈이니까 해. 어차피 기독교인 아니잖아. 니네가 해. 그래서 총을 왜 건네줬네. 그러니까요. 부자가 될 베니스의 수 상인, 있는. 베니스의 상인 아시죠? 악질 유대인 상인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유대인들 입맛에 맞는 게 유럽인들이 보는 유대인의 그 모습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완벽한 탄압의 대상이었고 돈 많은 유대인들을 습격해서 그 재산을 나눠 갖는 게 매우 일상화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중세식 재산의 재분배 방식의 하나였다. 그럼 지금 얘기 나오는 이 부분들이 한 16세기 이전 막 이때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십자군 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돈을 갖고 있다고. 네.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어.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으니까 땅을 안 샀다. 그 땅을 사면 정착하게 되니까 늘 현찰 갖고 다닌다 그랬는데 사실은 땅을 안 주지도 주니까. 않았고 뭐 겹치면서 현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건만 나면 사람들이 이게 뭔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태풍이 와서 지난번 뉴올린스 사건처럼 뭔가 공권력이 안 되고 치안이 안 되면 그 순간 약한 금고 자들을 가진 공격하죠. 또 고리대금 한다고 욕은 욕대로 먹고 있는 얘들을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뭐냐면 뭐 흉년이 들거나 뭐 자연재해가 났었을 때 거기 관리하고 있는 영주가 한마디를 퍼뜨려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가 시골의 처녀를 겁탈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 사실 그 우리나라 조선인들 대학살 시절에 뭐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약한 세력들에게 화풀이 대상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게다가 돈도 민심을 있다고. 와 악독.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직업을 갖던 뭘 하던 항상 환금성이 높은 걸 모으게 돼요. 쉽게 말해서 금, 그렇지. 보석. 이게 옛날부터 이어져 와서 지금도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회사는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렇군요. 세계 굴지의 언론사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거 전부 다 유대인들. 지금 사실 미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메이저 방송사, 메이저 신문사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시오니스트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시온. 예, 예. 네. 대놓고 시오니스트 연맹이라고 하는데 그 시오니스트 연맹은 미국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교섭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쉽게 말해서 정치인들이 로비스트. 그렇죠. 정치인들이 출마를 할 때 맨 먼저 찾아가야 되는 5개 리스트 안에 들어갑니다. 아 진짜요? 아, 이게 음모론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을 관장하는 것도 유대인들인데 유대인이고. 이걸 까발리는 언론도 그쵸. 유대인 유대인이 건데 그쵸.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지원하는 금융도 유대인 거다. 그러니까 비밀 조직만 하면은 폐쇄적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폐쇄적으로 비밀 조직을 하는 게 아니라 국제 이거 하느라고 비밀 조직이 됐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 성향을 다 가지는 거예요. 로이터가 그렇게 된 것도 유대인들 금융을 하니까 국제 금융을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정보잖아. 그러면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또 언론에 들어가는 거야. 빠지는 게 없네요. 와. 근데 여기 이제 18세기에 산업화가 되니까 이제 도시의 시대가 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르주아가 형성된 그 핵심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핵심. 그리고 그러면서 의외로 유대인 쪽에서 사상가도 많이 나옵니다. 교육도 많은 그렇죠. 데니까. 교육 네. 사상. 도시에 몰려 사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요. 유일하게 그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16세기 이전, 뭐 중세 이전에는 땅과 농업이 제일 중요했는데 그거 빼놓고는 유대인이 다 잘하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화되면서 18세기 이후로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가장 특화된 민족인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자의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타이죠.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도시로 어떻게 간 이렇게, 거였고 예. 거기서도 계속 살기 위해서 선택한 건데 근데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됐군요. 사실 유대인이 어떤 중세를 지나면서 큰 위기를 한번 맞은 적이 있었어요. 특히 13, 14세기 때 정말 유대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살 수가 없었을 텐데 여기에 유대인들 구세주가 한 명 나타나는 거예요. 오. 이제 폴란드의 뭐 카시미르 대왕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세종대왕급 폴란드에서도 폴란드에서 크라코프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거 유태인들을 크라코프에 받아들입니다. 오. 그래서 정착하게 살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이른바 동유럽의 유대인들의 어떤 거점이 되거든요. 중부 유럽에. 그래서 나중에 뭐 우리가 2차 대전 들어가 보면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폴란드에서 잡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폴란드, 러시아 이런 데.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폴란드는 유럽 최고의 부유한 국가가 돼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폴란드는 유럽 국가 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듭 말씀하면 도시로 모이는데 네. 주변이 농촌인데 도시로 모일수록 더 튀어요. 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 학계도 다 많이 장악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교육열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설명이 유대인들은 본성적으로 교육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그게 아니고 도시에 사니까. 왜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시골 사람들이 도시 사람 보면 좋게 말하면 똑똑하다, 나쁘게 말하면 야가 빠졌다. 딱 이 구조예요. 그리고 나서 농사 언제 짓는지 모르면 헛똑똑이다. 아, 이거는 지금 씨 뿌리면 되나요? 이거 헛똑똑이라고 이거. 이거 어떻게 언제 지금 씨앗 뿌리는지도 모른다고. 아니 근데 또 유대인 하면은 또 하나 떠오르는 게 핍박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핍박을 받아왔는지 그 부분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핍박받은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충분히 설명했는데 종교적인 거죠? 핍박이 절정에 치달은 게 이른바 20세기가 들어가면서 20세기 들어서요? 우리가 사실 생각하기에 뭐 유대인 핍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홀로코스트지 않습니까? 뭐 600만 유대인들이 나치에서 학살당했다. 네.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는 오히려 러시아가 더 심해. 그러니까 러시아를 비롯한 이런 쪽이 어허.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탄압한 국가 하면 1등이 나치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훨씬 더 많은 유대인을 그러니까 살해했어요. 유대인의 충격이 유대인이 제일 싫어했던 나라 러시아예요. 제일 못 살게 굴거든. 이 더군다나 그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유럽의 변방이잖아요. 네. 유럽에서도 잘 못 사는 동네였거든요, 사실. 근데 그리고 그 러시아의 인구 구조를 보면 도시민은 10%도 안 돼요. 90%가 농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러시아의 그나마 상페테스부르크나 이런 도시에 들어가서 유대인이 한 줌도 안 되는 유대인이 들어와서 걔네가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배가 아파요. 이거 뭐야?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 핍박이나 유대인 싫어하는 그 거의 모든 민족은 한마디로 배 아파서 미워하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은 베풀고 동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 사회. 네네네. 그게 아니라니까 유대인. 그러니까 잘 사는 것까지는 오케이 네 능력이다. 그런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그게 약했군요. 없어요. 그게 좀 그게 약해요. 누구 책임이냐라고 또 따질 수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 볼 때는 지들만 알고 거만하고 뭐 하여간 안 좋은 소리는 다 나와요 또. 근데 방금의 이 유대인 스토리를 들으면 꼭 그렇게까지 비난할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근데 들어요. 그 예전에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재미있는 농담을 유대인 빗대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하는데 낙하산이 있는데 뭐 어느 나라 사람은 낙하산을 자기가 메고 뛰고 어떤 나라 사람은 남의 거를 빼서 메고 내리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걸 판다고. 그런 얘기 정말 많죠.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농담 중에 한 절반은 유대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만큼 그 돈에 있어서 굉장히 집착하고 정말 조그만큼의 눈곱만큼의 자기 희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빗대는 농담들이 많이 있어.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베풀 이유가 없죠. 왜 핍박받으면 우리 바로 또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요. 가야 그런 되니까. 스토리를 갖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어떤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근데 가장 나쁜 이미지는 바로 유대인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차별이죠. 우리도 보면 뭐 유대인은 똑똑하다, 교육열이 있다 네. 이런 뭐 또는 뭐 금융자본가다 그러는데 사실은 유대인이 그것도 하나의 민족인데 다 똑똑하겠으며 다 자본가겠으며 다 금융가겠냐고요. 그렇죠. 실제로 유대인도 다 있어요 위아래부터. 근데 이게 근데 문제는 이걸 안 믿는 되는 거야.
이 방송 나가면 어쩌면 또 댓글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유대인은 다 금융자본가잖아. 천만의 말씀. 사회주의 역사에서 어떤 가장 중요한 기둥 몇 사람을 뽑으라면 한 뭐 10개? 다섯 네. 뽑으면 그중에 절반 유대인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없는 데가 없어요. 칼 마르크스. 아니 유대인이 제일 처음에 그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한 10억 명쯤 흩어졌나요? 아니 도대체 뭐 이렇게 뭐 다 많아요? 했어요. 거듭 말하자면 이 도시적 특성과 어떤 이런 압박 이런 것 때문인데 그러니까 금융자본가도 되지만은 이 사람들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살거든. 그러니까 또 사회주의 운동 다 여기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칼 마르크스 자본론. 러시아 혁명 실제로 사회주의 소비에트 체제 만든 건 트로츠키예요. 트로츠키도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서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그 이론을 만든 사람이 베른슈타인인데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죠. 방금 허준 씨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0억 명이에요. 한 줌도 안 된 유대인들이 유럽 사회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한 이미지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또 들어보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혁명적 이슈를 던졌던 많은 사건 사고에 개입이 돼 있는 만큼 예를 들어 정부라든가 주요 기관들은 굉장히 요주의 민족으로 찍고 근데 볼 수밖에 그러면서 없겠네요. 일반화가 된 걸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히틀러가 홀로코스트 할 때 유대인들이 금융자본을 다 쥐고 있고 뭐 인플레 디플레 다 쟤네들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는 거야. 유대인은 다 돈이다. 러시아에서 유대인 탄압할 때 저놈들은 다 무정부주의자고 사회주의자다. 그럼 또 다 믿어.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억울하겠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2차 대전 때 동유럽을 밀고 그러니까 유럽을 밀고 나가면서 독일군이 네. 그 점령지에 이제 SS나 게슈타포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색출해야 되는데 갔더니 점령군이면은 밉잖아요, 독일군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폴란드 같은 예를 들면 네. 독일군이 밉잖아요. 근데 폴란드 사람들이 유대인을 잡아서 갖다 바쳐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당신들 유대인 원하는 거 아니었냐? 나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유럽에서의 자정작용이라고 불렀어요. 일단 자정작용에서 약 70%의 유대인을 수용소로 보낸 다음에 나머지 30%를 나치, SS하고 게스타포가 잡으러 다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게까지 미워하나라는 좀 정말로 너무 안쓰러운 생각도 좀 드는데 아니 그들은 누가 봐도 그렇게 다 색출되고 누가 봐도 다 이렇게 그 잡혀 나오잖아요. 어딜 가도. 그런데 굳이 왜 이들을 게토 지역에 몰아놓고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하고 섞이지 마라. 아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안 된다. 너희는 우리하고 붙어 있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간 것도 있어요. 자기들이 형성한 마을도 있어요. 아 니네들 그러니까 우리 핍박하니까 싫어 이렇게. 우리가 게토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토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다 저기다 유대인들 한꺼번에 때려놓고 너네끼리만 살아라 이렇게 하는 네네. 이것만 게토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울타리를 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게토라고 불러요. 핍박하고 탄압하기 위해 만든 것도 게토지만 우리가 핍박당하지 않기 위해 도망간 것도 게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사니까 또 동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까 카시미르 대왕이 만들어준 게토의 얘기가 그 카시미르 대왕이 만든 거예요. 아 너네 어디다 가서 살래? 우리가 게토를 만들고 게토가 뭐야? 우리 사는 마을을 게토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해요. 나라 없이 살잖아요.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은 제일 못하는 게 뭐겠어요? 국가 운영을 못해요. 조직 운영을 못하잖아요. 근데 나라 없는 민족한테 개토를 만들어줬어. 얘들도 주변에서 깨져. 병원서도 안 받아. 학교서도 안 받아. 개토 안에 학교 생겨, 뭐 생겨, 뭐 생겨. 작은 국가가 돼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나라 없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영 능력, 도시 능력, 경영 능력은 그 어디보다 뛰어요. 게토의 시작이고 그게 게토가 그것이 다 거기의 양성된 시작이고. 거예요. 이게 팔레스타인으로 오면요. 팔레스타인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당시 이집트 팔레스타인은 신석기 시대 농사 그대로 짓고 있었어요. 깡초니까 아.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문맹률은 거의 9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옛날 그 시절 그대로 조용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조금 뭐 문명 얘기는 들어왔지만 여기에 세계 금융, 세계 통신, 도시 경영 다 해본 도시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전 세계에서 지금도 돈을 마음껏 벌고 있는데 돈 필요하면 송금만 누르면 바로 이스라엘이 필요해요. 어쨌든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를 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어떤 독특한 능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의 이미지가 더 강렬한지도 몰라.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지. 게토에 몰켜 있다 그러니까 네. 자기가 사회주의자 2명 알면 유대인은 다 사회주의자야. 사회주의자.
뭐 이런 사람 둘 알면 유대인은 다 이런 거야. 그렇죠. 이 지금도 제가 옛날에 뭐 유대인의 교육열 막 머리 좋다 그러길래 그런 게 어딨냐. 사람은 다 똑같다. 아, 한 명도 이것도 나가면 댓글에서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한 명도 납득을 안 해요. 무슨 그때 소리냐. 그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유대인 그거 엄청 많거든. 근데 그 사람 다 그래. 뭐 얘기를. 미국 대학의 주임 교수의 30%가 유대인 맞아요. 뭐 지금도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시대와 맞는데 상황이- 저기에도 응.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시대와 있고. 상황이 이렇게 만든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아, 저는 날 때부터 내보내 주세요. 이건 내보내는 수밖에 없어. 아, 잠깐. 다시 할게요. 큐. 시대와 상황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만든 거지 유대인들이 뭐 원래부터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정확히 인식해야 돼요. 아무튼 이걸 200년 동안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네. 한 번 때려잡자고 횃불 들면 그냥 몰려들어. 200년이 아니고 2000년 동안이잖아요. 와.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저희가 한번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어찌 보면 악의 고리가 계속 되어 온 건데 어느 정도 유대인의 흔히 얘기하는 차별적인 단어를 만들어낸 것도 핍박에 의해서 주변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본인들이 어떤 좀 살기 그런 위해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본인들이 좀 핍박을 받게 만든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일단 자기는 문화와 전통을 안 버리니까. 어쨌든 강요됐든 어쨌든 안 버리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의 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시오니즘. 그렇죠. 음. 그리고 특수한 직업과 특수한 거주 지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러워하면서도 미움받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것이고 네. 또 그런 것 때문에 아주 독특한 남한테 없는 경영 능력, 금융 능력, 통신 능력, 국제 감각 네. 이게 다 중세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농사 빼놓고 다 안 돼.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것도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네. 대접받고. 그러니까 그 러시아도요. 그럼 유대인 다 죽일까요? 그럼 뭘 했는지 아세요? 게다 쓸모 있는 애들은 꼭 남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핵심 지식을 가지고 있고. 스탈린이 그걸 안 했다니까요. 스탈린은 유대인은 무조건 박멸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을 했을 때 가장 많은 그 나라에서 온 게 러시아계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돼서 반유대 정서가 18세기 이후로 다시 전 유럽에서 일어나니까 네. 유대인들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크다란 이유 때문에 악의 고리가 반복되면서 유대인들이 이젠 정말로 이제는 우리 좀 사는 곳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와 이게 중동전의 배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냥 전반적인 배경이 딱 요거가 와 정말 엄청나네요. 아니 왜냐하면 중동전은 지금도 안 끝났어요. 그렇죠. 지금 걸프전 때문에 이스라엘 얘기가 안 나오는데 지금 거기 일촉즉발이야. 그 지금도 이 아랍의 다른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건국이나 이스라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지금 팔레스타인을 심각하게 두드려 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만약에 어디 작전을 나가서 이스라엘군이 두드려 맞고 와요. 만약에 그러면 국방부 장관하고 총리가 바뀌어요. 이스라엘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자세한 중동전, 현대전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도 나중에 저희 토크멘터리 전쟁사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고요. 저희가 그냥 개념만, 중동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개념만 잡기 위해 이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동전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 바로 팔레스타인의 이거 우리 땅이다라는 건국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건국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은 원래 1차 대전 이후에 이래로 그 영국의 신파 통치를 받았던 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인구 구성을 보면 유대인 한 8만,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한 65만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어울러져 그냥 농사 짓고 살았었어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 20세기 초가 되면서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 정서 때문에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급격하게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가 우리가 갈 곳이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행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땅이 농토라도 좀 기름져서 먹을 거나 많으면 다행이겠는데 사막에 뭐 먹을 게 있겠어. 아니 근데 결국에는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의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팔레스타인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했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없었어요.
땅도 척박하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얼굴도 못 봤대요. 뭐 소규모로 가서 농사 짓고 사니까 뚝뚝 붙어 있는 데도 있고 떨어져 있는 데도 네네. 있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폴란드의 개토처럼 그냥 팔레스타인도 그냥 그렇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농사를 네. 짓는 거군요. 원래는 이게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아, 오스만, 네.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 사실은 19세기부터는 들어가요. 조금씩 오. 들어가는데 우리 아라비아 로렌스 할 때 얘기했지만 영국이 이제 1차 대전 때 그렇죠. 터키하고 싸우면서 아랍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네. 이때 영국이 오스만하고 싸우려니까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다 계약을 해요. 간단히 말하면 나 도와주면 너희 나라 세워줄게. 네. 이렇게 돼요. 그럴 수 있죠. 그 팔레스타인한테는 너희 분리 독립시켜줄게. 그렇죠. 이스라엘은 니네 국가 없었잖아. 만들어줄게. 아, 이렇게 둘한테요? 양쪽에 다. 그럼 같은 데인데 지역은. 거기다 국경이 없어요. 사실 아. 그것도 문제야. 왜냐면 다 부족 영역이지. 예. 국경이 별로 없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힘의 논리는 그냥 자기가 이길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유명한 이중 비밀 계약인데 1915년에 맥마운 조약이라고 해서 오스만 제국 지배하에 아랍의 독립을 지원하겠다. 아, 오스만과 싸웠던 서양 열강 그 중에서도 영국이 한마디로 이 시초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아라비아 로렌스 얘기잖아요. 아 그랬군요. 항상 영국은 전쟁이 터지면 중동 지역의 아랍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고선 나중에 뒤집어 엎어버리면 되니까. 아라비아 로렌스 모르신다고요? 정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토크멘터리 전쟁사 앞에서부터 보시면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아유, 압니다. 시청자분들이 서운해하시겠어요. 왜요? 정주행을 한 3바퀴 도신 분들이 또 보고 계시니까. 지금 깜짝 놀라 새로운 시청자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안녕? 어떤 분께서 또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소리는 듣고 있는데 보는 건 윤지원 아나운서를 본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1917년에 또 유대인하고 벨푸어 선언이란 걸 해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거를 지원해주겠다. 자기들도 하고 나니까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끝에 이런 조항을 다. 어떤 조? 다음 이야기. 영국의 이중 계약으로 서로 다른 꿈을 꾸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건국 선언 직후 전쟁이 발발한다. 1차 중동전 이스라엘 건국 전쟁 두 번째 이야기. 이분이 전 미국을 돌면서 모금 운동을 해요. 유대인을 상대로. 5천만 달러가 모입니다. 무기를 사기 시작하는데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나치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정작 나치 무기로 싸웁니다. 여기는 정말 적도 없고 아군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누가 내 도움이 되느냐, 누가 내 도움이 안 되느냐. 또 하나, 모든 전쟁은 무기 실험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다 와요. 영국제, 프랑스제, 소련제, 독일제, 미제. 또 하나, 전 세계에서 유대인 청년들이 입대를 하러 옵니다. 전부 다 2차 대전 경험자들. 야. 그럼 2라운드부터 이스라엘군의 전투력이 확 확 뛰어요.